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찬병원 외과 김석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하여튼 이게 많이 오실 때도 있고 또 적게 오실 때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우르르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제가 한 3달 전인가 2달 전에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컨디션 관리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암 환자분들의 이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략적인 어떤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2가지고요. 하나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이제 암 환자분들에서 어떠한 역할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대표적인 3가지 암, 유방암, 갑상선암, 췌장암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러한 수술적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수술적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암을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뭐 많게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치료를 경험하시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수술이라는 치료가 있게 됩니다. 수술이라는 치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 이제 눈으로 보이는 사이즈의 어떤 육안적인 크기의 암 덩어리를 걷어내는 치료를 수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걷어낸다 하더라도 암이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의 암 찌꺼긴 어떤 덩어리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치료로 이제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혹은 또 면역 치료 같은 게 있게 되는데, 일단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국소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정해진 특정 부위에 방사선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고요. 이제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 같은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둥둥 떠 있고 몸 전체로 퍼진 그런 조그만 암세포들을 이제 제거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이제 다들 이제 물으시는 게, 수술하면 완치가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술이 완치가 되냐 안 되냐는 뭐 그 자체로 딱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암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암이 생긴 장기나 조직이 이제 정상 조직하고 수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분리가 될 수 있으면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것이고, 이 조직이나 장기가 다른 정상 조직과 장기와 유착이 돼 있거나 파고들어 있게 되면은 수술적 치료만으로는 절대 완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갑상선이 대표적으로 수술로 완치가 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갑상선은 이제 주변 조직하고 완전히 분리가 된 그런 동떨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칼로 떼서 열어보면 그거만 탁 떼면 주변의 조직하고는 아무 연관성 없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암이 진짜 많이 진행이 돼서 뭐 주변의 조직을 파고든 게 아닌 이상은 갑상선만 제거하는 것으로 완치가 대부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은 피부 밑에 있기 때문에 요즘엔 초음파가 발달을 해서 조기 진단도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치료가 없이 이제 수술로만 이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2번째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췌장도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췌장이란 구조가 이제 12지장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2지장이 있는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것만 떼면 사실 이것도 분리는 굉장히 쉬운데, 이 문제는 췌장 같은 경우는 분리는 쉬운데 이제 이게 몸속 깊숙이 있다 보니까 진단이 되게 어렵습니다. 진단이. 그래서 사실은 수술적으로 분리는 쉬운데 이제 진단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암이 자꾸 주변에 12지장이나 다른 조직으로 파고든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분리는 쉽지만 진행이 돼서 수술로만 완치가 어렵고 추가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방암은 또 반대의 케이스인데, 유방암은 피부 밑에 있기 때문에 진단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직이나 구조 자체가 이 유방 조직들이 주변의 근육이나 혈관이나 이런 신경하고 다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유방 조직만 완벽하게 떼서 분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초기이더라도 항암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조직과 이제 엮여 있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서, 그래서 유방암은 수술적 치료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말로 이제 병기 설정 수술이라고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술을 하는 이유가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뗀 다음에 이제 썰어서 병기를 판단해서 기수를 판정하기 위한 용도로 수술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병기 설정 수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유방암은 수술 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꼭 90% 이상은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다 보면 이렇게 한두 번씩 또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00% 다 제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닌 경우에 이제 국소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적인 암세포나 암 조직의 경우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그 부분만 이제 암세포를 제거를 하게 되고, 그게 아니고 전신이나 다른 조직으로 퍼져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라는 걸 같이 해가지고 이제 전신에 퍼져 있는 다른 조직에 파고들어있는 암세포들을 제거하는 추가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잘 알려진 것이 이제 NK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암세포를 타겟으로 잡아먹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데, 이것을 촉진시켜주는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사이모신 알파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서 이거를 인슐린처럼 이제 제약회사에서 합성을 해가지고 다시 우리 몸에 주사하는 치료를 요즘 굉장히 많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 병원에서도 대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적 치료는 육안적으로 보이는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치료고, 이것을 담당하는 과가 이제 외과나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수술하는 과들이고요. 이제 수술을 한 이후에 국소적으로 어느 특정 부분에 남아있는 암세포를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는 방사선 치료가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하더라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크기의 떠다니는 암 부유물이나 전신으로 퍼진 암세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혈액종양내과나 우리와 같은 성북천병원 같은 암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술적 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세 가지 이제 대표적인 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입니다. 여기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유방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방 자체를 수술하는 파트가 있고, 이제 유방암이 이제 전이되는 경로인 겨드랑이 쪽에 림프절을 수술하는 이런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유방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절제 하시는 분도 있고 부분절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겨드랑이 림프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전체를 절제하시는 분도 있고, 뭐 두세 개, 뭐 세네 개만 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유방 부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요새 되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암이 작거나 뭐 크지 않거나 또 다른 곳으로 침범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분절제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고, 그게 아니고 암이 크거나 진행되거나 혹은 이제 유두 근처에 있게 되거나 혹은 이제 암세포가 암덩어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두세 군데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전절제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절제를 하게 되면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의 흉터가 남고 유방 대부분의 다른 조직은 보존이 되는 반면에, 전절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유방 전체를 이제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이 굉장히 유방암에서 중요한데, 이 유방암이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경우에 꼭 겨드랑이 림프절을 지나가는 어떤 관문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유방암의 어떤 림프절이 전이가 확인이 되면 이제 림프절 전체를 절제하는 것을 예전에는 원칙으로 했는데, 이렇게 수술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팔이 자꾸 붓거나 그 주변에 신경이 다치거나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새는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제 림프절의 전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수술방에서 확인을 해서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제 많이 퍼진 경우에만 림프절 전체 절제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방에다가 색소나 이런 거를 주입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방에서 이렇게 색소가 퍼져나가는 혈관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 특히 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섞어가지고 이제 이 기계로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경우에 림프절을 한 두세 개 정도 떼서 즉석에서 수술방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썰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이가 확인되지 않거나 혹은 뭐 한 개나 작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 군데나 전이가 확인이 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겨드랑이 림프절 전체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작게 수술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림프 부종이나 감각 이상 통증과 같은 이제 림프절 절제를 광범위하게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을 전절제를 하게 되면 특히 여성분들은 미용적으로 조금 큰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요즘에는 재건술도 굉장히 활발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하면서 한 번에 시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한 번 하고 암 수술을 한 번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재건을 하게 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내 몸에 있는 다른 조직을 이용해서 재건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삽입하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복근이죠. 복근을 이제 조금 절제를 해서 위쪽으로 올려 붙여 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유방을 만들어주는 수술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옆구리 쪽에 옆구리 근육을 절제를 해서 이제 앞쪽으로 당겨서 유방을 이제 인공적으로 성형을 시켜주는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실리콘으로 된 보형물을 이제 피부 밑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전부 다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암이 너무 진행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수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가적인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형물을 넣거나 이런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여기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유착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추천을 하지는 않는 편인데, 또 요즘에는 근데 또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방사선 치료 하시는 분들도 또 넣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성형외과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애과 림프절 절제,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 때문에 신경에 대한 부작용이라든지 림프 부종 이런 것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요즘에는 수술을 좀 축소해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갑상선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밑에 있고, 또 이제 떼면 똑 떨어지는 기관이라서 수술이 굉장히 쉬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많이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런 흉터가 이렇게 남게 되죠. 수술을 하게 되면 가로로 이렇게 목으로 절개를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근데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에 수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여성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 이렇게 목 중앙에 큰 흉터가 있게 되면 사실은 되게 좀 스트레스나 이런 미용적인 부분에서 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갑상선 수술은 이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흉터를 좀 줄이는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갑상선암은 뭐 암 때문에 죽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흉터가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겨드랑이나 이제 유두 근처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갑상선이 있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해서 흉터가 이제 보이지 않는 쪽에 생기는 거죠. 목에 생기는 것보다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강내 접근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빨과 이제 입술 사이에 잇몸 경계 부위로 이제 절개를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시경이랑 도구가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갑상선을 절제하는 이런 수술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수술인데 뭐 정말 좋냐, 사실 그거는 뭐 요즘 갑론을박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목으로 들어가면 요만큼만 째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환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뭐 암도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이제 수술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가끔가다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갑상선이 목에 있다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꼬매놨는데, 만약에 안쪽에서 이제 피가 나게 되면은 이제 부풀게 되는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피부가 있다 보니까 핏덩어리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안쪽에 기도를 누르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이제 갑자기 환자분이 눈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렇게 가끔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흉터를 그대로 다시 절개를 해주면 피가 밖으로 배출이 되면서 다시 환자가 호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제 아주 가끔 발생하지만 생기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늦게 발견이 되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에 이제 있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신경이 조금 건드려지고 손상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목소리가 쉬거나 심한 경우는 뭐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노래하거나 이런 가수를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이 수술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갑상선 근처에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이제 칼슘을 조절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게 조금 또 손상을 받게 되면 칼슘 부족 때문에 칼슘약을 또 평생 드시는 분도 가끔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췌장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고, 또 구조 자체가 뱃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굉장히 크고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잘라서 붙이는 수술인데, 이 췌장암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소화기관 전체를 한번 들었다 내려놓는 수술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쪽에 이제 요 그림이 정상적인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이제 계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를 지나서 위를 통과를 하고 십이지장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요 중간에 이제 소화를 시키는 효소를 분비하기 위해서 이제 췌장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암이 생기게 되면 이 담도나 이제 십이지장 이쪽에 다 암세포가 퍼지기 때문에,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아랫부분부터 담도와 십이지장, 췌장을 포함한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중간이 이제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소장을 끌어다가 이제 췌장에 붙이고, 또 위와 소장을 연결한 이런 되게 어렵고 복잡한 수술을 하게 돼서, 췌장암은 사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수술을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령인 경우에 수술을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 수술 관련된 경우에는 합병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몸 안에 위장관을 한번 다 잘랐다가 다시 다 연결을 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위장관의 기능이 좀 늦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술에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구토를 심하게 하시거나 심한 경우에 뭐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도도 잘라내고 췌장도 잘라내게 되는데, 이게 둘 다 우리 몸에서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이제 그 기관 장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소화불량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췌장도 절제하는 범위가 크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절제를 하게 되면 이 수술 후에 가끔은 당뇨가 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췌장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심각한 합병증은 이제 이 수술한 부위가 새는 경우인데,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화기관을 다 절제를 하다 보니까 소장을 밑에서 끌어다가 췌장에 붙여주고, 이제 또 소장을 위에다 붙여주고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췌장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화 효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소화 효소라는 게 우리가 먹은 고기라든지 음식을 소화를 시키고 녹이는 기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몸도 고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효소가 새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우리 몸의 조직을 녹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여기 동맥이 있게 되는데, 동맥의 벽을 소화를 시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동맥이 터지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이제 심한 경우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췌장 수술하신 분들은 이 주머니라고 하죠. 이 주머니를 3-4개씩 달고 되게 최소한 1-2주까지는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주머니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